안녕하세요. 군사돋보기입니다. 드디어 오랜 시간 KF-11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폴란드 덕분에 공식적으로 말끔히 해소되며 유럽 대륙으로의 대규모 수출 기반까지 다지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개발한 국산 최첨단 전투기 KF-11 보라매는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 각종 무장 발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순조롭게 개발 과정이 진행되며 우리를 뿌듯하게 하지만 딱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바로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고작 3천억 원 정도만 납부한 채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잡아떼왔던 것인데요. 그러더니 뒤로는 더욱 비싼 다른 나라의 고가 전투기 구매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KF-11을 쏙 빼닮은 짝퉁 KF-11에 가까운 자국산 전투기 I-22 시카탄을 개발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. 결국 이들의 진짜 속셈은 KF-11과 관련된 첨단 전투기 기술을 더 많이 훔쳐내다시피 얻어내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 갑자기 일방적으로 KF-11의 공동 개발을 취소하고 나머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튀어버리는 일명 기술 먹튀가 아니냐는 의심이 끝없이 이어져왔습니다. 게다가 이들은 훗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적이 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외교 및 정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가 애써 개발한 KF-11 전투기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게 될 우려마저 있었는데요. 그러나 이들의 천인공노할 기술 먹튀는 다름 아닌 폴란드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공식적으로 폴란드 측에서 KF-1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멀티롤 전투기 KF-11 블록2를 위한 투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. 폴란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국은 앞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 KF-11 전투기를 수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더 나은 성능의 전투기를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이 덕분에 중동, 동남아 국가들을 위한 수출도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. 본의 아니게 틀린 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시각 5월 8일 MBC와 인터뷰에서 밝혀진 정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Z그룹의 세바스티안 흐바웩 회장이 KF-11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. 이 같은 제안은 사실 지난 4월 17일 흐바웩 회장의 방한 당시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.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폴란드 정부 양측은 이 문제를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협상이 타결되면 폴란드는 아직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1조 4천억 원 가량의 KF-11 공동개발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약 3천억 원의 분담금은 폴란드가 변제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인도네시아 측 인력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쓰인 인건비나 그동안 진행된 약간의 기술 이전 비용은 제외하고 변제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우리 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내치고 폴란드를 KF-11 전투기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폴란드는 멀티롤 전투기인 KF-11 블록2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요. 폴란드는 KF-11 블록2의 체계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 금액으로 7천억 원을 더 납부하고 우리나라로부터 시제기 및 50개 폴란드 버전 KF-21을 인도받은 후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공군을 위한 KF-11을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. 이미 공대공 임무 전용의 KF-11 블록 1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. 이를 통해 당장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전투기 전력을 충족시키고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폴란드 대통령 직속의 국방자문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직후 러시아 침공을 상정한 적정 군사력 소요 판단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는 최소 150여 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폴란드 공군에서는 현재 48대 F-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로부터 2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방산무기 도입을 체결함에 따라 그중 일부로 48대 FA-50PL GF 최신형 전투기들을 도입 계약한 바 있는데요. 여기에 더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-35A 또한 도입하기 위해 계약한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이 물량을 모두 합친다 해도 128개의 전투기만 갖추게 되는 셈이기에 폴란드는 당장 최소 22개 전투기를 더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KF-11 전투기로 채우게 된다면 자국 공군의 전투기 소요량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최첨단 전투기를 제조 및 운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. 이 정도는 폴란드 공군의 최소 요구치에 불과하다는 점과 F-35A 스텔스 전투기의 가동률이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KF-11 전투기의 도입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폴란드 국기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180도 돌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폴란드가 KF-11의 공동개발국이 될 경우 전투기 측면의 인도네시아 국기를 180도 뒤집기만 하면 되는데요. 지난해 12월 한국의 카이를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이 KF-11 시제기를 보고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지금
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농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KF-11 전투기를 도입하고 공동개발국이 될 경우 앞으로 향후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는 KF-11 전투기의 공급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을 반복해왔음에도 내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을 내치고 개발비 분담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출 시장에서 KF-11 전투기 대당 수출 단가를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KF-11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뛰어난 가성비를 내세울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. 특히 뒤늦게 수출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는 라팔과 같은 4.5세대 전투기들은 KF-11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. 그러나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대신 KF-11의 공동개발국이 되고 더 나아가 유럽 대륙의 KF-11 전투기 공급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면 KF-11의 제작 단가는 기존의 예상치였던 6천만 달러보다 더 낮아지거나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개량형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1억 달러 이상의 비싼 가격을 가진 프랑스제 라팔이나 미국제 F-15EX 4.5세대 전투기보다 가성비 면에서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KF-1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미국과 사이가 크게 틀어지고 한국의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도 KF-1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무엇보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코앞에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주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강력한 군사 무기와 안보 자산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. 물론 미래 전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전투기는 F-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거나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PCA와 FA-XX, 영국과 일본, 이탈리아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BAE 템페스트 같은 전투기들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전투기들은 너무 비싼 도입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나 영국, 일본 외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기도 운용하기도 어려울 텐데요. 이 전투기들의 초월적인 성능 목표들을 볼 때 제대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이 F-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. F-35가 블록4 개량을 통해 드디어 환상적인 성능을 갖춘 멀티로 스텔스 전투기로 활약하게 된다고 해도 벌써 몇 년째 진행이 늦춰지고 있으며 엔진의 냉각 성능과 발전기 용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. 이미 F-35 블록4를 위한 G24의 적응형 사이클 엔진 XA100 엔진이 개발되었지만 이 엔진을 수직 이착륙 버전인 F-35B 전투기에서는 탑재해 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 때문에 그 대신 프레덴 휘트니사의 F-135 EP 엔진 업그레이드 키트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미 공군이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러나 이 정도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기에 F-35 엔진의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와 발전 용량이 부족한 문제는 결국 XA100 엔진을 장착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F-35 스텔스 전투기들의 떨어지는 가동률 문제 때문에 F-35는 반드시 필요한 임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 그 대신 대부분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고 도입 및 운용 단가가 낮은 4.5세대 전투기를 수적 주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개발한 KF-11 보람의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KF-11 전투기는 엄연히 적의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지만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과의 협공을 통해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직접 타격 임무에 나서기보다는 후방에서 스텔스 무인기들의 지휘를 맡아 스텔스 전투기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같은 수준의 은밀한 공습 작전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KF-21이 RCS 수치 0.5제곱미터 정도의 비스텔스기라 해도 RCS 수치가 낮은 만큼 상대방의 레이더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적들이 탐지할 수 있는데 후방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적들이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운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의 4.5세대 전투기들보다 RCS가 낮은 KF-21은 전자전 영역에서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것이고요.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최첨단 4.5세대 전투기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 한국에서도 더 많은 KF-21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I-22 시카탄의 개발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I-22 시카탄은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KF-11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. 그러니 한국 정부는 KF-11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거래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I-22 시카탄 전투기의 개발을 위해 외국의 검증된 엔진 및 항전 장비 부품을 들여와 탑재시키고
풍동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며 외국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을 경우 인도네시아도 어떻게든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는 있을 텐데요. 하지만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에 사용되는 수많은 낭전 장비 및 전자전 장비들, 현대전 임무에서 사용되어야 할 다양한 무장들을 통합하고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가라 해도 직접 수없이 난관에 부딪혀가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.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온갖 최첨단 역량을 총집결시켜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결정체이기에 경제성장 좀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I-22 시카탄을 KF-21에 버금가는 뛰어난 전투기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. 인도네시아가 훗날 애초에 한국과의 KF-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최선을 다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는 것을 보고 싶어지네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